그래서 그 저점까지는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여기에서 막 적극적으로 더 산다라기보다도 빠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올해 또 굉장히 크게 성장한 이제 달란트 투자 구독자 52만 명 채널의 이제 크리에이터 이래학 지자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 중에서 실제로 또 주식 쪽에 이제 굉장히 좀 지식이 좀 있으시잖아요. 책도 뭐 많이 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정말 찐이다. 이분의 영상은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딱 전문가 한 분. 이제 칭찬이니까 이거는 좋은 말이니까. 칭찬이니까. 네.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매크로가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매크로를 제가 봤을 때 저희 출연진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짚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김한진 박사님. 저희 한 올해 한 2번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비슷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근데 사실 맞췄다 못 맞췄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얼마나 좀 잘 뒷받침되어야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거도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셨고, 그 다음에 보시는 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좀 정확히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주식, 부동산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또 상승, 하락, 누구의 말을 따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자님 오셨을 때 김한진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셨잖아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특히나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좀 틀린 분도 많고 맞아요. 네. 할 텐데. 전문가 분들도 많이 틀리구나. 저도 마찬가지긴 하고. 그렇죠. 저도. 네, 많이 틀리긴 하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 근거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맞고 틀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근거를 대시느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상승이다, 하락이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상승을 외치는지, 왜 하락을 외치는지, 거기에 따른 변수는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종목이면은, 이거 사야겠네. 그게 아니라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따른 매크로 환경은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주식과 부동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부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생각하세요, 저자님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뭐냐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거를 뭔가 내 몸을 던져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직접 경험해보고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NFT도 지금은 안 좋지만 처음에는 이제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그런 맞아요. 비슷한 원리인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NFT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뛰어든 분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수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오르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그렇죠.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들어가도 사실 늦진 않아요. 대신에 약간 좀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그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정말 경이적인 그런 뭐 부를 축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리스크를 테이킹했다.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제 그분들 수저 바꾸는 거에 이제 색깔을 저희가 바꿔드리는. 맞아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똑같이 리스크에 대한 무서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우린 좀 뭘 해야지 그 리스크를 좀 견디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약간 좀 타고난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가정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 이거는 좀 고리타분한 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집안에 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 근데 약간 그건 성향의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향을 좀 잘 타고나는 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성향이 안 그런 사람은 뭐 부자 되지 말란 법이냐?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해야 되죠. 뭐 김 작가 채널이라든지 뭐 저희 채널을 많이 보면서 약간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든 좀 그런 쪽으로 끌어들일 만한 그런 지식을 좀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 얘기를 좀 넘어와서, 현재 한국 증시랑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자님? 일단 미국 증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매크로 이슈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런 뭐 뉴스라든지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게 약간 거의 확실시 되면서 그동안엔 좀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좀 불안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12월 13일 날 발표될 CPI. 그렇죠.
그 다음에 FOMC도 사실 이틀간 연이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13일, 14일이에요. 네, 다음 주가 아주 황금주네요. 그렇죠. 다음 주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뭐 연말에 이제 분위기를 결정지을 그렇죠.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는 그런 시즌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OMC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벤트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점도표는 1년에 4번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12월 FOMC가 또 점도표가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NE 컨셉이라고 해서 CME 컨셉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최종 금리 수준이 4.75에서 5%, 그다음에 5%에서 5.25%. 이게 거의 비슷해요, 확률이. 둘 다 한 30% 중반, 30% 중후반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걸 보고 난 이후에 분명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점도표가 발표가 될 때 9월 FOMC 당시의 점도표 내년 그 중립금리 평균치가 얼마냐면은 4.6에서 4.7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높아지느냐. 시장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NE 컨셉에서 지금 4.75에서 5% 확률. 그러니까 이걸 평균 내면은 한 4.89? 그 정도 되겠죠? 과연 점도표 중립금리가 4.89 정도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5.0에서 5.25% 그걸 평균 내면은 한 5.1% 나오잖아요. 그 정도에 가깝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시장에 좀 온도차가 갈릴 것 같긴 하고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상승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빨리 하락을 했어요. 사실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때 4.8%까지 올랐는데 지금 4.3%까지 빠진 다음에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을 해서 4.4%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10년 만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거기는 기준금리 인상 그 확률도 반영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경기, 장기적인 경기 그 흐름을 보고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빠졌어요. 한때 4.2%, 4.3%까지 가다가 지금 3.5%까지 하락했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소 좀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왜냐면은 아무리 금리를 덜 올린다 하더라도 4.75에서 5%거든요. 근데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4%란 말이에요.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다. 속도 조절은 하긴 했지만은 끝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한 걸 살펴보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서 반등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상황관계를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사실.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달러 약세. 그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다시금 금리가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상방이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차피 또 연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염두에 두실 때 전반적으로 S&P라든지 뭐 나스닥은 좀 아니긴 한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빠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좀 저항선 그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좀 그런 기대가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에서 점도표를 어디다 찍어주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기준금리 0.5% 올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도표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 파월의 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한국 증시는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다우랑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와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2130까지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고 한때 25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유를 짚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싸다. 너무나 많이 빠졌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지수가 많이 빠지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운용 장기 계획을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을 점차 낮추고 줄이고 해외를 늘리잖아요. 그렇죠. 해외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사요. 많이 빠져도. 그래서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방향성 관점에서는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이 사실상 사줘야지 지수가 올랐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거의 고점 대비 한 30 몇 %까지 빠지긴 했죠. 근데 이게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 넘게 빠졌어요. 거의 한 50% 가까이 코로나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뭐 아이비들이 한국 주식 너무 싸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도 있고 시진핑이 3년임 또 결정이 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 약간 좀 뭐 자본주의라든지 경제 관점에서는 실망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글로벌 그런 투자사들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자금이 일부 빠져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싸고 수급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반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펀드멘탈적으로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 일례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이라든지 중국 본토 중심 급등을 했거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방역 완화 이거와 관련돼서 뭐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반등한 건데 오히려 전일 우리나라 증시 빠졌죠. 근데 원래는 이 중화권이 괜찮으면은 우리나라도 탄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제 왜 빠졌냐?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원래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다시 좀 돌아갔다. 근데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한국은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피로도가 좀 쌓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좀 매력이 있는 저가에서 반등하는 중국 증시 그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당분간은 좀 막 또 뚫고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저자님께서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예측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제 11월 이제 CPI 지수 이제 곧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좀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12월에 연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CPI가 몇 퍼센트 나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긴 할까요? 뭐 고점을 찍고 둔화되는 흐름 맞다. 대신에 둔화되는 게 맞긴 하지만은 둔화된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이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따라서 이 FOMC 점도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2월에 점도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돼서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FOMC 의사록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항상 데이터 디펜던시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추가된 개념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제 그거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최종 금리 상단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큰 틀에서 물가가 좀 둔화되는 건 맞긴 맞지만 물가 둔화되는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둔화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나올 것 같긴 한데 2분기, 3분기에 갔을 때 얼마나 둔화되느냐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이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후행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약간 그 10월 CPI 발표 때도 봤을 때도 이 렌트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 고용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지난주에도 고용 보고서 나왔거든요. 인건비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5%가 넘게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한 4%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물가를 빠르게 둔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저항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사실 그런 경제 흐름이나 뭐 물가 지표나 같은 그런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실 약간 추세가 이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둔화된다 하면서 환호하면서 막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러다가 물가 계속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보다 과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흐름은 사실상 둔화되는 건 맞긴 맞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나 좋아하거나 너무나 안 좋아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이제 출렁출렁인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좀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약간 좀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님은 지금 주식을 뭔가 조금 12월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위가 약간 좀 살짝 닫혔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요인도 있고 추가적으로 1월부터는 사실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1월부터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둔화되긴 둔화되나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핵심이겠죠. 얼마나 둔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가이던스를 얼마나 제공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이 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막 적극적으로 더 산다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졌을 때 근데 빠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 코로나 방역 완화 그런 기대가 밀면서 사실 올해 중국 경기 안 좋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재작년에 이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그런 경기 둔화 플러스 제로 코로나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뭐 백지 시위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방역 완화 조짐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어진다.
지금은 좀 기대감이죠, 사실. 기대감이죠. 기대감인데 실제로 방역 완화하고 소비가 살아나고 뭔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좋아지거든요. 막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어차피 올해가 너무 안 좋았기 올해 때문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기저효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랜딩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정도 중국이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사볼만 하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김 작가님도 인터뷰 많이 하시지만 뭐 세계 경기 침체 온다, 신흥국 망한다, IMF 온다 이런 키워드가 좀 핫하잖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저희가 핫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더라고요. 저희가 경기 침체를 막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네네. 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경기 침체 하드랜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일 수 있다. 중국에서 잘 완화가 되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 랜딩이 안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30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점까지는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드랜딩, 중국 쪽에서 그런 방역 완화, 이게 약간 좀 액션이었고 쇼였다. 역시나 겨울이 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뭐 제로 코로나 엄청나게 봉쇄를 한다. 그래서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하드랜딩이 간다. 라고 한다면은 또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의미 있는 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달 그때 이제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315인가? 그 정도 찍고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높은 수치일 줄이야. 그렇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갔을 때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죠. 일단 헝다그룹 사태 떠졌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900 정도? 2,800 후반까지 좀 빠졌다가 3,000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졌을 때가 거의 한 2,600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2,700 후반대? 그 얘기 뭐냐면은 헝다그룹 사태 발생하고 빠졌을 때 지지선 있죠. 2,800대. 거기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 돌파하지 못하면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그 다음에 2,400까지 내려가고 결국은 2,100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전 그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전 지지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전 지지선이 2,30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맞고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0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은 나온 것이 아닌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이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얼마나 이 경기 회복 속도가 나오느냐, 방역을 완화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2,300 초반대 빠지더라도 거기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 만약에 하드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쌍바닥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자님 한마디로 2100대 그 저점까지는 깨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위에 2500이면 이거를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약간 파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네, 단기적으로는. 네, 그쵸. 한 2,300대 초반까지? 네. 그 전까지는 열어놓고 그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사볼만 한데 단 여기에서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고수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빠지면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23년 신년이잖아요. 네네.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42이 되는 이제 해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 유막 섹터 좀 어디로 보세요? 일단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 개는 제가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전 좀 일단 이 세 개는 공감은 하세요? 공감을 하긴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섹터 전체가 막 날아간다라기보다도 좀 선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당시에도 BBIG 하면서 주도주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다 떨어졌죠. 뭐 바이오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게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빠지고 근데 2차 전지만 지금 견조하게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이미 거기에서 많이 좀 버티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은 많이 먹은 거를 팔고 네. 그 다음에 좋아질 거, 많이 빠진 거를 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순환매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섹터 전체가 날아간다라기보다도 뭐 아시다시피 핵심 원자재, 광물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개별주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구독자 52만 달란트 투자님이 2023년 원픽, 원픽은 좀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 3픽. 3픽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알겠어요. 아무튼 좀 알아서 얘기해 제가 좀 주세요. 보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떠나서 둔화되는 건 맞거든요. 지금 네.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좀 의료기기. 의료기. 네, 의료기기인데 미용 의료기기. 여기가 수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환율 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실 기술력은 뭐 선진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쪽에 비교를 해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리 리오폰이 진행되면서 이제 뭐 마기꾼 못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쓰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섹터에 속한 업체들이 실적이 계속 잘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땐 다 같이 밀리더라도 약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뭐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클래시스 있고 뭐 루트로닉 있고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덩치가 크진 않아요. 약간 좀 중소형주긴 해서 좀 리스크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뭔가 좀 회복이 된다.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중국 쪽에 약간 수출 어느 정도 포션이 있는 그런 업체들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중국이 미용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그럼 이제 한국의 화장품은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술이 있는 바이오 쪽이 맞아요. 넘어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올해 5월부터 엔터주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2차 전지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입지가 좀 있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항목이긴 한데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K-팝이라든지. 경기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는 팬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팬덤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경기 그런 거보다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콘서트를 많이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티스트 데뷔 스케줄이라든지 뭐 컴백하는 스케줄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뭐 JYP라든지 뭐 그런 쪽은 내내 좀 괜찮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BTS 리스크는 거의 다 이제 좀 소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한한령 발생하면서 이 중국 쪽 영향은 거의 다 빠졌거든요, 지금. 이미 그 발생한 시기가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포션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2019년, 2020년 넘어오면서 K-팝이 좀 더 유럽권이나 미국권, 북미권 이런 쪽에서 좀 대세를 이루면서 그쪽 국가 비중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에 뭔가 리오프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도 최근에 이슈 같은 거 보면은 뭐 한국 뭐 게임 업체랑 좀 중국 게임 업체랑 시너지를 내는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센티가 돌아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기기 미용 쪽이랑 엔터주. 네,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이번엔 약간 좀 소외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선주. 조선주가 사실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발생하면서 또 유럽이 이제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LNG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한 하반기 들어와서 거의 한 4분기 좀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좀 조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후판 가격, 원자재 가격인데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원재료 가격을 인상을 많이 하면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철광석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톤당 70달러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꼭지는 찍고 약간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철강업계랑 또 약간 협상을 하고 있어요. 부판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둔화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신조성과라든지 중고성과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센티가 안 좋긴 한데 근데 어차피 이제 조선주를 투자하는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에너지 패권의 변화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운송해왔던 가스를 이제 자기네들이 해상 운송 경로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니까 LNG선 발주가 들어가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름에서 연료를 사용해서 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LNG 그런 엔진을 가지고 LNG를 연료로 활용을 해서 좀 선박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을 가지고도 한 2024년까지는 사실 실적이 좀 상승하는 사이클이긴 합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소외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맞네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개인 투자자는 한 5개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개, 주식으로 치면 5개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당연히 반도체 기업 5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학 섹터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좀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이제 130달러까지 고점을 찍고 최근에 한 80달러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재료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런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둔화되지 않고 그런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금 뭔가 좀 피봇이라든지 완화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오르면 저점에서 무섭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시밀러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긴 약간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시밀러 쪽이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밀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CDMO 뭐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3년부터 이제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신약들이 대부분 그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신제품 모멘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상반기까지 좋았고 하반기부터 별로 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키로나주,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뭐 개발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됐죠. 그러면서 그걸 개발하면서 기존에 생산했던 품목들을 외주 생산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비용이 좀 안 좋아지는. 근데 그런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역실적이 끝나고 이제 실적이 좀 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지금 상황에서 괜찮지 않나 볼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엔 뭐 딱히 그냥 이슈가 없이 그냥 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4공장 이제 완공돼가지고 기존에 이미 수주 받은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건은 그런 거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항체 의약품, 뭐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심으로 생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3세대 바이오 의약품,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도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 친다면은 TSMC 정도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퍼런스를 잘 쌓아 나가고 있는지, R&D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기, 엔터주, 조선주, 화학, 바이오 시밀러 요 5개 쪽이 2024년 좋게 보시니까 반대편은요?